속보가 계속 뜨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윤석열, 내란수계 윤석열이 다시 네. 124일 만에, 4달 만에 지금 그렇죠. 다시 재구속이 됐습니다. 네, 그렇죠. 자, 그동안 지켜보시면서 네. 윤석열 재구속 네.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의미도 한번 짚어주시죠. 네. 구속은 뭐 당연한 결과라고 봅니다. 네. 실제 그동안 잠시 휴가 나온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구치소에서 기원 판사의 잘못된 판단, 저는 잘못된 판단이라 생각하는데 그걸로 인해서 내란 수계가 풀려났는데 내란을 일으킨 수계가 풀려나서 어떻게 반바지 차림으로 슬리퍼 차림으로 거리를 할보하고 이렇게 음식점에 가서 음식을 즐기는 모습, 이 국민들이 봤을 때 상당히 분노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은 법치에 안 맞다. 그래서 구속은 당연한 것이다. 이제 법치가 살아있음을 보여준 것이다. 그리고 실제 비정상이 정상화로 돌아온 모습이 보여진다라고 보여집니다. 야, 구속은 예상하셨죠? 기각이란 건 다들 뭐 꿈도 꾸지 않았지만 일부 보수 진영과 국민의힘 일부에서는 야, 기각된다 이런 얘기 하신 분도 있었어요. 아, 네. 어떠셨습니까? 당연히 저는 뭐 구속. 당연히 구속되리라고 봤습니다. 이것은 내란만큼 그 중대한 범죄가 없지 않습니까? 그럼요. 국가를 흔드는 거고 하는 건데 그것도 내란 수계를 구속시켰는데 풀려났다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은 분노했었고요. 그리고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들은 거의 다 구치소에 가 있는데 본인만 이렇게 돼 있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법정에서도 판사들이 그러한 것들을 다 반영을 해서 하리라고 봤었거든요. 네. 그동안의 영장발부 판사들께서는 상당히 길게 자세한 내용을 썼는데 네. 이번에는 딱 증거를 인멸할 우려 네. 아주 짧게 썼습니다. 그렇죠. 좀 다르잖아요. 어떻게 보셨어요? 아니 그렇죠. 내란 수계가 나와서 실제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너무 많죠. 왜냐하면 나와 있는 것 자체가 관련자들이 증언을 하고 하는데 되게 압박을 줄 수가 있는 거고 말 맞추기를 할 수가 있는 거고요. 또 증거 속에는 대통령실도 있지만은 실제 여러 가지 관련자들과의 관계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는 거죠. 그래서 구속돼서 들어가 있으면은 이제 관련자들이 수사를 받는 데 있어서 자유롭게 자신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본인들의 얘기를 하지 않겠는가라고 네. 싶어요. 네. 야, 어제 윤석열이 출석하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 영상 저희 준비되어 있는데요. 네, 네. 보시면서 숨도 좀 고르시면서 네. 같이 한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차에서 내립니다. 그리고 주변 둘러보는데 아주 의식하지 않는 듯 이렇게 지나가거든요. 그리고 기자분들이 질문하는데 아무 답변도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좀 어떻습니까? 사실은 국민들을 대신해서 이제 언론인이 물어보는 거니까 네. 짧게 소위라도 원래 얘기하는 게 과거 이명박도 그랬고 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요. 윤석열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네. 가거든요. 네. 저 모습 좀 어떻게 사실은 보세요? 대통령을 했던 분으로 저렇게 하면 안 되죠. 일단 포토라인에 서서 국민께 사죄 드리고 사과해야죠. 그렇죠. 본인의 잘못에 대해서 사과하고 만약 본인이 잘못을 안 했다고 본인이 생각하더라도 이렇게 온 나라를 혼란에 빠뜨린 거에 대해서는 사과해야 되잖아요. 그것이 그렇죠. 사실 대통령을 했던 사람의 지도자의 자세인데 저렇게 뻔뻔스럽게 이렇게 들어가고 아마 되게 긴장하고 있는 모습으로 보여요. 이제 에어컨도 없는 구치소에 들어가서 언제 나올지 모르는 그런 들어가는 이런 심정으로 보였는데 평상시에는 들어갈 때 약간 웃기도 하고 했는데 아주 경직된 모습으로는 들어가는 걸로 봐서 본인도 이번엔 구속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고 이번 들어가면은 이제는 나오기가 어려울 것이다. 그렇죠. 하는 것들을 아마 예감했겠죠. 지난번에 구치소 한 번 들어가 봤기 때문에 거기가 얼마나 힘든지 본인이 느꼈을 거 아니에요. 본인이 잘 있었다고 했습니다. 지난번 1차 탈주국 소에 석방됐을 때 아주 잘 있었다고 얘기했었는데요. 뭐 그때하고 또 지금은 그때는 얘기는 그렇게 해도 한 번 더 갔다 나왔기 때문에 거기가 얼마나 힘든지 본인이 잘 알기 때문에
진짜로 들어가기 싫었을 겁니다. 그렇죠. 네. 그 다음 영상도 하나 더 있는데요. 이제 그리고 나서 조사를 받고 나서 네. 영장 실질 심사를 받고 나서 이동하던 장면도 영상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야, 저 표정 보십시오. 네. 상당히 굳어 있습니다. 네, 그도 있죠. 네, 굳어 있고 이제 저 때까지는 경호가 됩니다. 나중에 이제 구속된 뒤부터 경호가 안 되는데, 네, 그렇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언론인들이 이제 질문을 합니다. 네. 뭐 소감이라든가 이때라도 최소한 국민들께 이런 상황 송구하다는 말씀은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이, 그럼요. 해야죠, 당연히. 그게 공직자로서 당연한 의무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지도자는 법적인 책임도 있지만은 도덕적 책임 또는 정치적인 책임이 있기 때문에 지도자는 늘 정치적인 면에서 만약에 어떤 일이 생기면은 사죄하고 해야 되는데 이런 내란과 같이 국가를 대혼란 속에 빠뜨렸던 그는 당연히 사죄하고 해야 되는데 저렇게 뻣뻣하게 저렇게 가는 모습 참 역시 윤석열이다. 내란 속에 답다. 근데 부부가 똑같습니다. 네. 절대 사과하지 않고 네. 그리고 국민께 송구한 마음이었고 그동안 무수한 범죄와 관련된 혐의 그리고 내란 뭐 명품 뭔가 논란이 벌어져도 이 두 부부는 사과를 하지 않습니다. 네. 왜 이렇게 계속 부인하고 거짓말하고 이번 과정에서도 전 세계에 생중계된 장면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네. 국민께 충불을 겨눴고 네. 그 장면들인데 왜 윤석열이라고 하는 정치인 그리고 김건희라고 하는 이 캐릭터는 국민들께 사과하지 않고 진실을 얘기하지 않을까요? 네. 저는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제가 봤을 때 좀 문제가 많다는 생각을 해요. 사실 보통 사람은 창피함도 알고 본인의 잘못에 대한 어떤 이런 양심의 가책도 느끼는데 제가 봤을 때 윤석열 내란 속에는 양심의 가책 이런 거를 잘 못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지수가 낮는 것인지 예를 들면 이태원 참사 앞에서도 제대로 된 사과 안 드리고 그랬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일이 있을 때마다 진짜 국민의 아픔을 같이 공감하는 이런 능력이 부족하고 지금 12.3 내란 앞에서도 확신범인지 몰라도 저렇게 본인이 저렇게 반성하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는 저런 자세들을 어떻게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모든 책임은 밑에 지우잖아요. 난 안 했어요. 나는 그러니까요. 몰라요. 네, 저희 그래픽 하나 준비한 게 있는데요. 이제 윤석열이 이제 3평짜리 이제 구치소에서 지내게 됩니다. 그 모습을 한번 볼 텐데요. 그 네. 뜨거운 여름 지금 온도가 뭐 38도 40. 네, 지금 그래픽 나오고 있는데요. 아, 자, 저기 보이시죠? 네. 네, 저기 관물대가 있고 이제 잠자리 펴는 게 있고요. 여기에 선풍기가 있고 수도꼭지가 있고 화장실이 있고 뭐 이런 구조 속에 들어갑니다. 이 속에서 생활을 해야 할 텐데요. 네. 어떻습니까? 잘 적응하겠죠? 아무래도. 글쎄요. 적응이 쉽지 않겠죠. 뭐 당장 술을 못 마시는 것이 제일 고통스러워 하지 않을까요? 근데 그건 억지로 참을 수밖에 없으니까요. 네. 어제 이제 수인의 그 수용 번호가 발부되고 네. 뭐 여러 가지 신체 검사 하고 나서 드디어 이제 머그샷도 찍었습니다. 머그샷으로 네. 사진 촬영하고 지난번에는 안 찍었다고 그랬거든요. 아, 네. 이번에는 찍었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수용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앞으로 뭐 상당 기간 보내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정말 대한민국의 최고 지도자였던 사람이 저런 모습 참담합니다. 그러니까요. 네. 저 구치소는 사실은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춥고 환경도 안 좋고 가장 사실은 개인이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 뭔가 하면 공간적 제약을 받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 3평짜리 공간적 제약을 받으면서 이제 저기에서 이제 본인의 죄를 뉘우치면 좋겠어요. 돌아보면서 자신이 얼마나 잘못했는지를. 저희가 서울구치소 네, 그 식단표도 하나 네. 만들어봤는데요. 네. 자, 오늘이 이제 목요일이거든요. 네. 그래서 아침 미니 치즈빵, 찐감자, 종합 견과류. 이 목요일 아침에 저기 가공육까지. 이게 오늘 아침 식단입니다. 아, 그래요? 네, 이걸 먹었을 거고요. 점심 때는 된장찌개, 달걀찜, 오이 양파 무침, 배추김치. 네. 저녁- 아니, 이 식단표까지 예. 역시 시사버스 대단하네요. 저거 어떻게 갖고 와 있었어요? 많은 분들이 저희에게 또 이렇게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아. 저걸 확인했고요. 저녁에는 네. 고추장 불고기 네. 먹고 또
쌈장, 고추, 부추. 쌈장, 배추김치 잘 나오네요. 그러니까요. 대한민국이 그만큼 교정 상황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네, 네. 이런 혜택을 이런 내란 범죄자들이 국가에서 계속 좋은 이런 부식 만들고 하는 상황을 내란 범죄자들이 이렇게 받게 됩니다. 그리고 사실은 세평방 이것도 너무 과하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정말 어려운 속에서 어쩔 수 없이 했던 분들은 네. 여러 명이 같이 들어가서 사실은 잠도 제대로 잘 수 없는데 그렇죠. 혼자서 저렇게 TV가 있고 네, 지낼 수 있는 거 과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합니다. 네, 하여튼 스스로 반성해야 될 텐데 가장 중요한 거는 결국은 내란에 대한 반성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럼요. 국정에 대한 반성. 네. 그렇죠. 3년 동안 윤석열 정권 집권 3년 동안 대한민국의 많은 분야가 후퇴했잖아요. 그러니까요. 내란만이 아니라 뭐 얼마나 많은 분야가 후퇴했나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폭정, 내란 이런 것들에 대한 돌아보면서 자신이 철저히 좀 반성을 하고 회개를 하고 해야 되는 시간이라고 보여집니다. 본인이 반성을 하면 그 지금 극단적인 지지자들도 뭔가 반성을 할 텐데 네. 어제 당초에 경찰 추산 한 4천 명 정도 모일 거다. 윤 어게인 포함해서 윤석열 지지자들. 그런데 실제로는 오후에 이제 한 300명 모였다가 마지막에 네. 한 1000명까지 불어났다가 네. 이제 최종적으로 구속이 확정되니까 온갖 욕설을 퍼부은 뒤에 일부 해산했다고 합니다. 네. 어떻습니까? 이런 상황들. 지난번에 서부지법을 뭐 때려 부시고 공권력에 도전하는 그런 모습도 있었는데요. 이거 어떻게 치유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서부지법 사태와 같은 사태가 이번에도 재발하지 않을까 우려를 많이 했는데 경찰들 한 2,000명 이상 동원이 돼서 엄정하게 잘 했던 네. 걸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윤석열을 지지하면서 저렇게 모여드는 인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그게 큰 문제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구속이 되고 최종 판결까지 나게 되면은 이제 급속도로 윤석열에 대한 지지는 저는 무너질 거라고 봅니다. 네. 네. 또 하나 걱정이 바로 이렇게 우리 젊은 청년들 특히 이대남 현상에 대한 걱정이 많습니다. 네. 윤석열에 대해서 또 충성하는 듯한 젊은 청년들의 모습들이 가끔 뭐 과잠 입고 젊은 대학생들 이런 모습도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 사회의 병리 현상 중에 하나일 텐데요. 의원님 네.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특히 젊은 세대들 중에 저는 맞는 일은 아니라고 봐요. 저기에 또 좀 세뇌되고 또 여러 가지 영향을 받아서 극우화되는 것은 대단히 우려되는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러면서 양극단을 자꾸 가려고 하고 있어서 다행스러운 것은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통합 정치를 하고 계시잖아요. 네. 사실 우리 진영 사람만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장관도 유임을 시키고 네, 그랬죠. 파격적이잖아요. 농림부 장관, 시각청장. 네. 그리고 네. 또 이번에는 뭐 김종인 전 위원장 같은 경우도 특사에 포함. 미국 특사. 네. 예. 그래서 국익을 위해서면 진보 보수할 것 없이 인재를 등용하고 또 지금 여야 지도부 만찬이라든가 대통령 주관에서 이런 행사도 많이 하면서 통합으로 가고 계시는데 대통령은 그래야 되거든요. 그렇죠. 대통령부터 이제 통합을 하려는 이런 정치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윗물이 맑으면 아랫물이 맑듯이 대통령이 그렇게 하시니까 밑에서도 이제 통합적인 이런 문화가 이루어지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박찬대 의원이 내란 특별법을 이제 발의를 했습니다. 네, 그 네. 내란범을 배출한 정당에는 국고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는다 이런 네. 내용인데 어떻습니까? 국민의힘에서는 반발하고 있고 그런 이번 발의 내용들 네. 내란을 막는 데 도움이 될까요? 실제 박찬대 전 대표가 대표 발의하고 저도 공동 발의를 했어요. 네. 내란 종식 특별법이라고 해야 되겠죠. 내란 특별법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 역사에서 내란은 종식을 시켜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 그렇죠. 주 내용이 실제 하게 된 배경은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국가 근간을 흔드는 범죄가 내란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내란은 역사에서 이제는 더 이상 일어나서는 안 되겠다. 이런 절박함 심정에서 내란 종식 특별법을 발의가 됐는데 이 내용 중에는 사면 복권을 제한해서 다시는 내란을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 내란에 동조했거나 내란과 연루된 정당 같은 데는
국민의 혈세인 국고 보조금 주는 것도 막겠다. 뭐 이런 내용들이거든요. 그동안 사실 12.3 내란이 왜 일어났느냐 보면은 직접적인 원인은 윤석열에 있지만은 저는 과거 5.16 쿠데타나 12.12 쿠데타 과거가 현재의 내란을 일으킨 면도 있다고 봐요. 네. 또 과거가 현재를 막은 면도 있고요. 그게 뭔가 하면은 5.16 쿠데타는 성공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18년간 박정희가 장기 집권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5.16 쿠데타에 가담한 사람들 중에 처벌받은 사람이 없는 걸로 저는 그렇죠. 알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세월이 오래 지나니까 네. 또 성공했으니까 12.12 쿠데타도 성공한 쿠데타인데 전두환 내가 대통령 되고 노태우 때까지 처벌을 못했잖아요. 그렇죠. 그 이후에 이제 처벌은 하긴 했는데 또 사면 복권을 많이 해주고 하다 보니까 솜방망이 처벌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그러한 그때 처벌을 제대로 했으면은 12.3 내란이 일어나지 않았을 확률이 있거든요. 그렇죠. 거기에 그런데 이제 그러한 제대로 된 처벌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과거의 이런 경험들이 12.3 내란 친위 쿠데타의 유혹을 일으켰다고 저는 보는 측면도 있다고 봐요. 그래서 사면 복권은 안 된다. 그리고 여기선 엄정히 처벌을 해야 된다. 그리고 내란과 관련된 정당은 돈줄을 막아야 된다. 뭐 이런 거잖아요. 내란 정당은 해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해산까지 해야 되는. 왜냐하면 내란을 일으킨 정당이라면 그렇죠. 또 거기에 연루됐다면 그건 정말 헌법을 위배하고 네. 국가의 우리 국채를 전복하려 하는 거나 마찬가지 네.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그런 주장도 상당히 많거든요. 저는 뭐 내란을 동조하고 한 정당에 대한 해산을 계속 요구해 왔어요. 네. 그렇지만은 그것이 일단 법적으로 또 갈 길이 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현실적으로. 내란 종식 특별법 속에서는 현실적으로 국고 보조금 주는 거를 막겠다 이런 네. 것까지 들어가 있는데 아마 이것도 이제 나중에 그 법안이 통과되면서 여러 가지 논란을 많이 할 거예요. 공격도 많이 받을 그렇죠. 거고 국민의힘에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렇죠. 당사자니까요. 네, 그렇지만 이것이 관철되도록 노력해야죠. 네, 국민 여러분께서도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런 내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내란 종식 특별법 같이 또 공동으로 준비하셨으니까요. 네. 국민 여러분이 많이 성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자, 더불어서 지금 국민들이 궁금하시는 게 그겁니다. 자, 드디어 내란 속에 윤석열 다시 들어갔다. 네. 너무 안심된다. 그런데 그 이외에 있는 진짜 내란의 주범 V0 김건희는 어떻게 될 거냐. 네. 지금 김건희 특검에서 조사하는 건 기본만 16개의 혐의입니다. 네, 네. 이채 양명주 비롯해서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렇죠. 김건희 특검은 어떻게 보세요? 김건희 특검도 뭐 발빠르게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공천 개입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잖아요. 김건희 특검에서는 아주 많은 분야가 지금 밝혀지리라고 봅니다. 특히 다른 특검보다도 더. 내란 특검은 이미 검찰이나 경찰이나 또는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많이 밝혀졌고요. 또 최상병 특검도 많이 밝혀졌는데 김건희 특검에서는 밝혀진 게 많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수사가 본격적으로 지금 시작이 된 것 같은데 하루가 다르게 매일매일 그러한 증거 또는 수사 결과가 나오리라고 보고요. 김건희가 구속되는 것은 시간 문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번에는 우리가 그동안 관행상 부부는 사실은 네. 같이 구속하지 않는 게 원칙이었지만 너무 중대하기 때문에 네. 김건희 16개의 혐의에 지금 추가 혐의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아, 그럼요. 그렇다면 이거는 내용에 따라서는 구속할 수밖에 없을 걸로 보이는데 네. 그 관련해서 김영선 전 의원이 이 조사 과정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김건희로부터 공천을 양보해달라는 전화를 받았다. 네. 이런 그렇죠. 진술을 이제 검찰이 특검이 확보를 했습니다. 네. 자, 그런 부분들 상당히 조사에서 의미를 갖는 내용 아니, 같습니다. 그럼요. 사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김영선 전 의원으로부터 김 여사가 김상민 부장검사에게 공천을 양보해달라는 취지로 전화를 걸어왔다라는 진술 확보된 상태잖아요. 그렇죠. 된다고 보도가 됐는데 이런 것들은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가 있고 또 이제 김건희 특검보인 오정희 특검보가 밝힌 내용에 의하면은
22대 국회의원 선거 등에 부당하게 개입하였다는 의혹 사건이 특검법 수사 대상으로 정해져 있다. 그러니까 이걸 집중하겠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를 집중 현재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러면은 이런 것들에 대한 혐의들이 많이 밝혀질 것이고 그러면 김건희는 곧 구속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네네. 그런 측면에서 역시 스모킹 거는 명태균 씨. 네. 아직도 풀지 않은 녹취가 많이 있는 데다가 특검이 16일 그동안 이와 관련해서 수많은 얘기를 했던 강혜경 씨를 이제 조사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면 뭔가 또 새로운 전기가 나올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제 명태균과 관련된 것은 뭐 아마 엄청난 파장을 일으킬 거라고 봅니다. 김건희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전 현직 의원들 중에 떨고 있는 사람도 많을 것 같다. 많이 떨고 있는 사람은 특히 윤상현 의원입니다. 이미 의원실이 압수수색이 됐거든요. 네. 여기에 대해서 뭐 정치보복이다라고 반발하고 있는데 네. 국민의힘 내부에서조차 이게 무슨 정치보복이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죠. 어떻습니까? 윤상현 의원 등 관련자들이 아마 수십 명이 달할 걸로 보여요. 아, 그럼요. 지금 공천 개입도 개입이고 또 뭐 여러 가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김건희와 관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이라든가 서울 양평 고속도로 특혜, 고발한 컨텐츠, 불법 협찬 의혹 이런 것들을 다방면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이렇게 수사에 집중해야 된다고 보고 있죠. 역시 또 외교안보 전문가시니까요. 네. 북한 지금 꽉 막혀 있습니다. 통신선도 이제 지금 절단돼 있고 네. 그나마 저희가 대북 전단이나 확성기는 중단되는 그런 성과는 있었는데요. 네. 앞으로 남북 관계는 좀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지금 평화를 만들기 위한 여건을 하나하나 저는 만들어 가고 있다고 봐요. 이재명 정부 들어서. 네. 첫 번째로 한 것이 이제 대북 확성기 트는 거를 중지시켰잖아요. 상호간에 또 중단이 됐습니다. 그랬더니 북한에서는 하답을 바로 했지 않습니까? 성과가 좋은 거죠. 대남 확성기로 여러 가지 그 소음을 보냈었는데 소음을 보낸 걸 중지를 네. 한 것은 그만큼 여건 저쪽에 반응을 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선제적으로 만들어 간다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북한에 보내는 전단이나 삐라 이거를 금지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 시민단체도 이제는 더 이상 안 보내겠다 뭐 하는 단체도 생겨나고 하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북한에게 조금씩 신뢰를 우리 줄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것들이 해서 이제 평화의 물꼬가 터지는 거죠. 한꺼번에 뭐 바로 터지진 않고 자꾸 여론 여건을 만들어 가다 보면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으니까 당장은 뭐 가시적인 성과는 안 나오겠지만 국제적인 정세로 봤을 때 우크라이나 전쟁이 어느 정도 종결이 좀 되고 나면은 좀 쉽게 풀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방산 산업. 네. 이게 지금 전 세계에서 우리가 아주 손꼽히는 그런 주요한 국가가 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그래서 관련돼서 간담회도 주재를 하고 네. 관심을 모으고 있고 방위산업 관련 주들도 뭐 아주 잘 나가고 있잖아요. 네. 우리 방위산업 이거 앞으로 발전 방향 어떻게 보십니까? 방위산업은 지금 대단히 활성화되고 있고요. 이재명 정부에서 핵심 주력 산업으로 키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특히 우리 방위산업은 미국이나 저런 국가와 다르게 미국의 최첨단 무기 너무 비싸거든요. 그 밑에서 아주 경쟁력이 있어서 폴란드라든가 지금 유럽에서도 그렇고 중동에서도 그렇고 인기가 많아요. 그리고 이젠 호주, 캐나다까지 이렇게 대단합니다. 가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재명 대통령께서 잘 살려서 방위산업을 육성을 집중적으로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방위산업을 육성되면은 우리나라의 국방을 강화하는데도 선순환 구조가 돼요. 왜냐하면 수출을 많이 하니까 많은 전차나 뭐 자주포를 만들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가격이 떨어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그 국방비도 떨어질 수가 있고 우리가 군이 강화되는데도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그런 구조거든요. 그래서 방산 수출, 방위산업은 앞으로 이재명 정부 때 핵심
육성산업 중에 하나가 될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 변수가 네. 이제 트럼프입니다. 우리에게 방위비 네. 올려라, 관세 압박, 뭐 다양하게 놓고 있는데요. 여기다 우리는 또 한미 정상회담도 준비해야 되고, 한미 동맹도 강화하면서도 또 우리 자주 국방도 해야 되고, 정말 트럼프 정부 시대에 우리 대한민국도 이에 대응하는 여러 가지 네. 노력이 필요한데요. 이거는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그게 도전 요인이죠. 지금 트럼프 네. 이익이 들어와서 뭐 상호 관세를 뭐 25% 내라 뭐 등등 하는데 그것은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세계 모든 나라에 트럼프가 압박을 가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 지금 안보실장이라든가 또 외교부에서 머리가 아플 텐데 이것도 그 미국과의 적절한 협력을 통해서 우리가 하여튼 국익 차원에서 풀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보다는 더 손해보지 않게 국익 차원에서 풀어가는데 이런 것도 저는 이재명 정부에서 의지를 갖고 잘 하리라고 봐요. 그래서 지금 뭐 안보실장을 미국에 보내고 또 특사도 미국에 구성을 해서 보내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다양한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게 외교의 근본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야, 잘 해나가실 네. 거라고 믿고요. 마지막으로 이번에 보니까 책을 또 내신 것 같아요. 네, 네. 민주주의 손자병법이라고 제가 네. 제목을 들었는데요. 네, 예. 그동안에도 손자병법과 관련돼서 많은 그런 네. 저서도 내시고 또 군 지휘관으로서 강조도 하셨는데요. 네. 이번에 또 민주주의 손자병법 네.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사실 12.3 내란 얘기입니다. 12.3 네. 내란을 어떻게 극복을 해서 민주주의를 지켰는지의 얘기인데 저는 12.3 내란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최고위원으로서 손자병법을 많이 적용을 해서 극복하는 전략을 수행을 했어요. 저도 손자병법 네. 너무 좋아합니다. 너무나 뛰어난 그런 네. 전략이잖아요. 예, 그래서 그 당시 이재명 대표한테도 제가 손자병법에 이르니까 지금은 이런 전략으로 이걸 극복합시다 하고 계속 건의를 드렸을 때 이재명 대통령이 그 당시 대표 시절에 그 좋은 방법이라 해서 받아들인 것도 많고 네. 그래서 12.3 내란을 손자병법을 적용해서 극복하는 과정을 잘 표현을 했고 7월 17일 날 이제 출간이 되고요. 지금은 예약으로 예약 판매 중인가요? 예약 판매 중입니다. 네. 저희 매주 나와주시는 민병두 의원은 빛의 혁명이라는 책으로 네. 엊그제 이제 출판 기념회를 했습니다. 네. 저도 갔었는데요. 네. 빛의 혁명이라는 그 내란에 대한 기록인데 또 내란을 어떻게 민주주의를 지키고 극복할지 손자병법으로 보신다니까 더 네. 궁금해집니다. 그래서 정확한 민주주의 손자병법인데 거기 민주주의를 지킨 손자병법이라고 보면 됩니다.